글자 그대로 아닐 빚지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따라서 신고 올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비과세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비과세? 1세대 1주택. 나 집 하나뿐이다. 그거 비과세예요. 근데 그거 많이 물어요. 이번에 우리 집 팔았는데 신고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비과세니까. 과세 아예 안 하니까. 근데 요 뒤에 몇 페이지가 넘어가면 감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그럼 비과세하고 감면하고 개념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비과세는 아예 대상이 아니니까 신고고 뭐고 나발이고 없다. 감면은 뭐냐면 비과세는 아니요. 본래는 과세 돼야 맞는데 글자 그대로 감해준다는 얘기예요. 감해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감해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100% 감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비과세나 같죠. 세금 하나도 안 매기니까. 그러더라도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 대목에 가서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감면에 해당된다. 따라서 나는 100% 감면이다. 그러니까 100% 빼주라.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과세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과세 대상은 되는데 빼줘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단계에서 빼주느냐면 어느 단계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양도소득공제하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쭉 우리가 배웠죠. 이것은 세액계산 단계에서 빼준단 말이야. 세액계산 단계.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니까 산출세까지는 다 내고 지금 내가 이게 파는 것이 이게 전부 세액이 얼마다. 그러니까 내 세금이 이번에 사실은 1억에 해당된다. 여기까지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감면에 해당되니까 이 중에 얼마를 빼달라. 이게 감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것은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100% 감면을 받더라도 다른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신고하고 뭐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비과세라고 된 건 아예 대상이 아니까 그냥 신고마저 안 해도 좋다. 요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맨 먼저 1세대 1주택 봅시다. 이게 이제 비과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1세대가, 한 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4단계로 이렇게 쪼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좋아요. 첫째는 1세대가, 한 세대가 1인이 아니고 1인하고 1세대하고 개념이 다르죠. 나 혼자가 아니고 2세대가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이 1세대가 국내, 또 외국이 아니고 국내, 두 번째 개념이죠. 국내. 또 주택이 2개가 아니고 하나를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이 몇 개가 나옵니까?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된다.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맞으면 다 비과세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밑에 양괄호 밑에 보면 거주 기간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없다가 이번에 생긴 거란 말이죠. 조정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는 첫 번째는 보유만 하라고 그랬죠. 2년 이상. 근데 이번에 이걸 9.13 조치하면서 만들어서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거주도. 다만 여기는 조건이 뭐예요? 조정지역 내니까 조정지역 아닌 데는 괜찮다. 보유만 해도 된다.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는 9.13 조치가 나왔던 2019년 9월 13일 후에 취득한 거다. 그러니까 기왕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괜찮다. 그 뒤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에서 1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지역 내에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것만 여러분 확실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등기를 한 거라야지 비과세를 해주지. 등기도 안 하고 적당히 가지고 있다 팔아먹으면 이 비과세 혜택을 안 준다. 또 하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된다. 고가주택은 그러니까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는 얘기죠. 고가주택이 아니다. 대지는 건물 면적의 5배 이내야 된다. 10배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 아닌 것은 10배까지 허용된다. 그러니까 땅 면적이 건물 면적의 5배는 초과 안 해야 된다. 그러면 5배 초과하면 어떡합니까?
초과 부분만 과세해요. 주택 자체를 면세해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5배 이내의 주택이라 해야 된다. 서울같이 비싼 데는 5배까지 된 데가 없죠. 네? 건물 면적의 5배 대지를 차지해야 되니까. 한 장 넘어갑시다. 16페이지. 일시적 2주택 양도. 이게 이제 문제가 많죠. 일시적. 그러면 아까 1주택만 비과세잖아요? 그럼 난 2주택이다. 비과세냐 아니냐. 근데 이 2주택이 된 것이 일시적으로 2주택만 가지고 있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일시적이냐 하는 거죠. 얼마 기간입니까? 2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주택이 하나 있는데 또 샀어요. 그러니까 2주택이 돼버렸죠. 그러면 여기 1주택만 비과세 한다고 하는데 2주택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거 하나 있는데 또 산 것이 요 기간이 무슨 얘기냐면 이 취지가 2주택이라도 이건 과세하지 말라는 취지가 뭐냐면 내가 이 구주택 이게 지금 살던 주택인데 이걸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사를 가고 신주택을 사야 되겠는데 구주택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이 경우 때문에 이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새로 집을 샀는데 2년 내에 이게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로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데 어떡하냐, 2년 내에. 그러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년 봐줬으니까. 이게 이제 아주 고약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이라고 되어 있죠. 동거 봉양, 부모를 봉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2주택 됐다. 아버지 거 하나 내 것도 됐다. 내가 아버지한테 합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인도 마찬가지. 처녀도 한 채, 총각도 한 채인데 둘이 혼인했다. 그러면 2개 들죠? 이렇게 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얼마 팔아라고 그랬어요? 5년 내에 팔아야 된다. 이것도 개개인 사정 보면 다 마찬가지. 5년 내에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되게 안 팔리면 그냥 누구 친척 이름으로라도 옮겨놓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상속은요? 상속도 그런 건 나왔어요. 똑같은 게. 그 다음에 8번 귀농주택. 이건 저 얘기가 길어서 안 써놨어요. 또 실제로 드문 일이고. 요새 귀농한 사람 뉴스에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또는 이농주택. 귀농은 뭐냐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간 사람이 귀농이고 이농은 농사 짓던 사람이 도시로 오느라고 농촌을 떠났으니까 이농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안 써놨으니까 그러지 여러 복잡한 요건이 있어요. 무엇은 얼마해라, 무엇은 얼마해라, 면적을 얼마까지 봐줘라, 가격은 얼마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이 있는 분은 이제 그걸 찾아서 더 깊이 전문가한테 묻든지 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본래 하나가 있는데 상속을 받아서 또 하나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2개가 됐죠.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상속재산 팔면은 세금 매겨야 되겠어요? 안 매겨야 되겠어요? 안 매겨요. 자기가 뭐 그거 사고 싶어,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상속이 되어서 그냥 저절로 나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판 건데 왜 과세느냐? 그러니까 이 상속으로 인한 것을 파는 경우에는 뭐 투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응? 내가 투기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상속하기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요거 팔면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만일에 요걸 안 판다면 요걸 과세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거꾸로 반대로 요걸 과세 안 하면 그러면 요걸 과세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세법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되어서 2개가 됐어요. 그러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거, 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거 요것은 과세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과세. 왜냐하면
본래 내가 1주택에서 이거 비과세 받을 건데 아버지까지 들어와서 1주택이 된 거니까 이 사람도 아무 죄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팔 때는 과세를 안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상속받은 거 이거 팔면 이건 과세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이건 상속하는 거 이건 유리한 게 뭐냐면 상속받을 때 상속세 이거 상속재산이 얼마다 해서 평가해서 과세한 게 있죠. 네.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빼줘요. 그게 상속받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팔면 상속받을 때 과세했던 평가액에 이걸 취득가액으로 빼줘요. 그런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 순서를 바꿔서 팔거나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없어요. 이걸 팔면 하여튼 세금 안 매기고 이걸 먼저 팔면 하세요. 그 다음에 11번 아니 다가구 주택에 대한 특징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건데 다가구는 이 주택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네. 이게 요새 말썽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강남에 다가구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상담이 계속 오니까 알잖아요. 다가구는 그렇게 많아. 다가구 전체를 하나로 봐요. 근데 다세대 주택은 각각 한 집으로 봐요. 각각 한 집으로. 그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다가구는 등기도 하나로밖에 안 돼. 근데 다세대는 따로따로 등기가 다 돼. 그러니까 마치 다세대는 다른 집, 단독주택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이라고 농어촌 주택. 농어촌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 농어촌 주택 때문에 이 세금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저도 촌놈이고.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이 10분의 9는 다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본래 서울 사는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약 10% 잡아도. 그러니까 시골집 놔두고든 서울로 왔단 말이죠. 헌집. 지금 요새는 누가 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건 놔두고 이 서울로 왔는데 깜빡 생각 안 하고 서울집 팔면 어떻게 해요? 2주택이 돼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시골집 누가 공짜로 살아라고 해도 살지도 않고 하니까 가서 뭐 벽도 좀 헐고 기와도 몇 장 헐고 해가지고 신고를 해요. 군에다가. 이거 살면 안 된다. 멸실 신고를 해요. 그럼 와서 보고 뭐 벽도 허물어주고 기와도 허물어주고 하면 멸실 해줘요. 그러면 그 집 없는 게 1주택이 되죠. 대지는 아무 상관없어. 땅은. 건물 가지고 판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취득기간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 아직도 좀 남았네요. 오늘 19년이니까 내년 말까지.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양도 그걸 팔면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그 다음에 주택은 이런 거다. 뭐 300평 이하, 뭐 주택가액으로는 2억 원 이하, 소저지는 읍면동에 있는 거 이런 것만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지. 그 농어촌에도 뭐 비싼 집, 뭐 고급 집은 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고향주택이라. 요건 이제 최근에 생겼어요. 대개 농어촌에 있는 건 다 대개는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고 또 개념이 조금 다른 고향주택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이것도 내년까지 2020년까지 고향에서 10년 이상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10년 이상 소재지에서 있었다 살았다. 보유 기간은 3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 또 그러면 이것 말고 취득 전에 다른 일반 주택 가지고 있는 건 어떠냐? 이것도 과세 안 한다. 그래서 농어촌으로 인구 흡수하려고 이렇게 자꾸 혜택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오피스텔.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오피스텔. 근데 요전에 오피스텔에 관한 얘기 제가 신문에 쓴 얘기를 오늘 나눠줘야 될 건데 일찍 나눠줘 버려가지고 거기 다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피스텔이 이렇습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용도가 여러 가지란 말이죠. 오피스텔에서는 거기서 살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사무실도 낼 수 있고, 가게로도 쓸 수 있고, 이게 다용도란 말이에요, 다용도. 그럼 우리가 이게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주택 얘기잖아요. 주택 얘기.
그러면 이게 주택으로 볼 거냐, 사무실로 볼 거냐, 가게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판단 기준을 뭘 가지고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이 미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건축법상으로는.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을 거기서 사는 사람, 그 집에서 사는 사람, 입주해서 사는 사람, 입주자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돼요. 거기 입주자가 살림을 하면 그냥 주택으로 봐버리고, 입주자가 사무실로 쓰거나 가게로 쓰면 이것은 주택 아닌 일반 건물로 보고.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입주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럼 날마다 가봐야 되느냐, 거기를.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중개사들이 중개하면서 아예 계약서에다 못을 박더라고요. 뭐, 가게로 안 쓰기로 또는 주택으로 안 쓰기로 이렇게 못을 박아요. 만일에 이것을 거기서 거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딴 데가 나 사는 집이 있는데 이게 또 하나 있는 게 돼버리죠. 이주택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큰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개사들이 이것은 주거 안 하기로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꼭 구속력은 없어요. 주거 안 하기로 계약서에다는 썼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보니까 실제로 살림해요,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택으로 봐요, 주택으로. 세무서 찍었는데 실제 나와 봐요. 사진도 찍어가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피할 길이 있다면, 가령 내가 이제 팔고 싶은 생각이 나죠. 그러면 이제 미리 가서 한번 보고, 왜냐면 이 기준이, 입주자를 기준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양도일 기준이거든요. 파는 날 뭘로 쓰느냐가예요. 그러니까 팔기 전에 팔려고 생각하면 미리 그 사람 내보내든지 이걸 주거지에 바꾸든지 하면 돼요. 근데 대개 일반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팔아버리니까 그러지. 아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던데 가서 보고 나 팔라니까 당신 퇴거하라든지 아니면 주거에서 다른 걸로 바꾸라든지 해서 바꾸면 돼요. 양도일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법률로도 어찌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지금 실제 사실 자체가. 이게 이제 오피스텔 과세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 함부로 못 바꾸느냐. 주거로 보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죠. 주거를 집을 임대해준 것은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좋아요. 주거로 오면. 근데 이걸 양도로 하려면 또 이게 불리하단 말이죠. 2주택, 3주택 돼가지고. 그렇죠?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 때. 내가 살 때는 가령 이 오피스텔을 1억에 샀다. 근데 1억 중에 5천만 원은 건물 부분이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의 10% 부가가치세를 더 줘야 내가 분양을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1억짜리에 샀는데 1억짜리가 토지가 1억이고 사실은 건물이 5천만 원이고 건물이 5천만 원이다. 이런 걸 1억에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 때부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건물은 여기에 10%를 붙여서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5천만 원에 500만 원을 붙여서 5,500만 원을 받아가요. 분양회사가. 그렇죠?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500만 원 10% 더 붙인 거 요건 내가 나중에 공제를 받거든요. 또는 환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거 환급받고 싶어서 일단 과세로 돌려. 과세로. 그렇죠? 일단 환급해 주니까. 처음부터 주택을 주거지로 오면 환급 안 해주니까. 그 공제 환급을 받아. 이 큰 건물들은 이것도 굉장히 커요. 10% 그러죠. 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공제 이거 다 받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8년 내든가 다시 못 돌아가요. 전에는 2년 이내에는 못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야죠. 환급만 받아놓고 또 면세 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정부만 손해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게 오피스텔 과세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지금 우리가 비과세되는 걸 쭉 살펴보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거지 1주택. 그 다음에 2번 뭡니까? 농지. 시골에는 흔히 농지를 서로 바꾸고 옵니다. 우리 집 가까운 쪽에 나를 주고 네 집 가까운 쪽에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교환을 하죠. 이런 것은 과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파산선고. 이것도 드문 건데 파산선고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팔려서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 과세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파산선고라고 하는 게 구경하기도 어려웠어. 연세 드신 분 옛날에 파산선고 받았단 말 들었어요? 젊었을 때?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파산선고 받은 사람이.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말이죠. 학교에서 법과대학에서 파산법을 가르쳐요. 파산법. 옛날에도. 근데 파산이 뭔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근데 파산법을 가르쳐요. 그럼 뭐하러 가르치냐? 실제로 파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옛날에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파산법을 그러니까 법과대학에서 파산법 배워가지고 와서 한 번도 써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근데 요새는 파산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파산법이 아주 요새 이 파산법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변호사들이 수지 맞아요. 워낙 많거든 파산. 개인도 많고 법인도 많고. 그래서 이 파산으로 인해서 한 것은 과세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내가 그 일해준 수수료를 몇 년간 밀려가지고 안 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 파산 선고 받더라고. 파산 신고청. 법원에서 공문이 날라왔어요.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데 채권자들 다 신고를 해라. 그러면 파산하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신고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려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원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이 파산 담당한 판사만 13사람이 쭉 앉았어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13부까지 앉았더라고. 이렇게 파산 선고가 많아요, 요새. 예? 아까 얘기다시피 제가 젊었을 때는 파산법 그 뭐하러 가르치냐 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말이죠. 저 파산법 뭐 때문에 가르치냐고 할 때 우리 젊었을 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1년에 2건 아니면 3건 있대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는. 근데 왜 파산법을 가르치냐고, 2건, 3건 누가 그걸 받았는데. 일본 교육제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17번 맨 아래, 8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거. 감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과세는 아니고, 과세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주는 거 아니고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가 다 산출해서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전체 세액 중에서 이 얼마를 빼주겠다 하는 게 감면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법률을 복잡하게 만들었나 구조를. 그렇죠? 저도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통합해서 뭘 하든지 뭐 이건 감면이고 이건 비과세고 복잡하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여러분 궁금한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근데 이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저기 옛날에 한창 세월이 가버렸어요. 2000년 이전에 모두 감면해 주던 건데 지금도 법률은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맨 첫 번째 봅시다. 일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그것이 만약에 국민주택일 때 얼마 감면해줘요? 팔면? 양도소득세 50% 감면해주죠? 10년 이상 임대하다 팔면 100% 감면해준다. 근데 이때 여기 좀 빠진 것이 있는데 이때 5호 이상을 임대해야 됐어요. 한두 채는 안 해주고 5호 이상을 임대해야 된다. 그 밑에는 또 이름을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요전에 이거 용어 쭉 설명해 놓은 거 있죠. 거기 보면 건설주택은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세요. 86년, 85년, 이때 뭐 신축해서 팔아먹은 거, 이거 100%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감면 기간을 다 지냈는데, 아직도 그러면 안 팔고 가지고 있는 사람, 감면을 받아야 될 건데, 이미 기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해줘요. 근데 극히 드물어요, 사건이.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건설임대주택이 아니고, 매입임대주택. 개념이 다 다르죠? 이것도 역시 5년 이상 하면 뭐 100% 감면을 준다. 5호 이상을 놓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지금 그 해당 되는 사람들 있어요. 옛날에 사놓고 지금도 있는 사람들. 언제도 한번 누가 이런 분을 들고 저한테 왔는데 감면 되기는 되는데 그 당시 법률을 찾으니까 찾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오래돼 버려서. 근데 지금도 가지고 있더라고 그걸. 이제 판다 그거예요. 그 문제는 가령 5년 이상, 여기 보시면 5년 이상 또는 아까 어떤 것은 10년 이상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팔면 50% 또는 100%를 감면해 준다. 근데 그동안에 5년 다 임대 끝났는데 지금도 안 팔고 있고 10년 다 지났는데 지금도 안 팔고 있고 그런 사람은 감면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거 문제가 돼서 처음에는 막 정부에서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당신 5년 이때 팔아야지 안 팔고 있다 지금 와서 되느냐.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안 된다. 감면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고쳤냐면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요때 와서 팔았단 말이죠. 그렇죠? 가령 3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5년간 임대 다 끝나고 요때 못 팔고 또 더 지나서 3년 지나서 요때 팔았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8년 걸 세금을 다 계산해가지고 합쳐서 8년이죠. 8분의 5는 빼주고 그럼 8분의 3만 과세해라.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안 팔고 있는 거. 요 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것만 과세하고 이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은 과세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감면에 관한 얘기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갑시다. 쭉 이제 설명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 신축 임대주택, 국민주택으로서 뭐 이때는 뭡니까? 한 채 이상만 그래도 5년 이상 임대하면 부가세 면제해준다. 이 감면이라고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이건 또 면제라고 나왔죠. 100% 감면은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감면은 일부 감면은 감면이고 100% 감면은 그냥 면제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비과세하는 거나 다름없죠. 다만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세까지 다 계산해서 면제 신청을 해가지고 오케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19페이지. 비슷비슷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원리는 지금 내가 얘기한 그거 다 같습니다. 19페이지 넘어가면 3이라고 하죠. 3번. 미분양주택, 이것도 같고, 4번 지방 미분양주택,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아파트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사가니까. 그 다음에 5번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양도 특례. 이거 전부 다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 수도권 내가 아니고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 그 다음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 양도. 8번 미분양주택의 취득 양도. 이렇게 왜 똑같은 게 비슷한 게 자꾸 나오느냐. 여러 차례 개정한 거예요. 안 되면 또 가, 안 되면 또. 그래서 그런 거지.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조금씩 내용을 바꿔가면서 또 연계하고 또 연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제가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은 미분양주택의 취득 양도. 내랑 같아요. 쭉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양도. 개정해서 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법 조항도 재미있어요. 법 조항 괄호 속에 법 조문이 있죠. 3번에 보세요.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약해서 배조특법 그랬어요. 98조죠. 거기 보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98조 2. 그 다음에
98조구 3, 그 다음에 98조구 5, 98조구 6, 이렇게 98조구 8, 99조, 99조구 3, 이게 쭉 한 조문을 만드는데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토를 달아가지고 쭉 개정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아마 적용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알아보시고, 아까 얘기다시피 혹시 내가 그때 사놓은 건데 여기 해당되는데 넘어가 버렸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한번 맞춰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팔았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특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특칙이 있다. 임대사업자로 시군구에 등록돼야 한다. 시군구.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 여러분 다 아시죠? 시군구에도 하고 세무서에도 해야 된다. 근데 요새는 보니까 세무서는 했는데 시군구는 안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시군구는 했는데 세무서에 안 하신 분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한 가지 더 하면 어떠냐. 늦게 한 것부터 5년, 8년이 지나야 돼요. 하나만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년이 가도.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다가 오랫동안 임대했는데 한 가지 걸 안 해가지고 그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하나를 추가로 오면 그날부터 8년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각 호마다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내가 이거 추가로 넣는 건데, 3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임대주택 감면 대상이 안 된다. 그 임대가 안 나가서 비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무리하기는 하지만은 정부로서는 또 그냥 이거 봐주면 또 그냥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14번 자격농지. 저 시골에다 저 전답 두고 오신 분들, 자격농지. 자격농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농지 있는 데서 살아야 돼요. 서울에서 거기 농지 사놓은 것은 이제 자격농지가 아니에요.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농지가 있는 군에서 나는 못 살고 그 옆에 군에서 살았다. 그럴 수가 있죠, 접경에. 그래서 그럴 때는 연접되어 있는 것 좀 봐줘요. 다만 30km 이내라야 된다. 이건 많이 늘려줬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한 10년 살다가 도시로 서울로 올라가고 예. 아, 좋은 질문을 했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석은 여기 요 다음에 보시면 제가 8년 이상 자기가 자경한 것은 감면해 준다는 것이 나와요. 8년 이상. 그러면 8년 이상 거기서 농사 짓다가 왔다. 지금은 거기 안 산다. 그런 분들 있죠. 그 전에 8년 이상 살았으면 돼요. 충족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하면, 자경이니까 글자 그대로 스스로 자자 뭡니까? 박갈경자죠. 스스로 지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워요. 어떻게 해야 스스로 짓는 거냐. 그래서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0년 동안 살았대요. 거기가 아주 자기 터줏대감이래요. 자기가 그 동네. 근데 애들 학교 보내고 오려고 서울에 와서 살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시비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도 살기도 해요. 자기 아버지는 지금도 살고. 그건 당신이 무슨, 벌써 붙이고 논에 가서 농사 지었느냐. 이렇게 막 따진다. 그러면 누구도 그걸 증거를 할 수가 없죠. 아, 논에 들어가왔다 씻고 나서 신사복 입었는데 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가지고 자격이냐 아니냐 막 싸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선례를 옛날에 하나 만들었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오래 농사 짓던 사람이 여기 와서 서울에 와서 선박회사 사장을 해요. 근데 시골에 살 때 벌써 8년 이상 다 있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감면을. 아니, 8년이라고 하는 건 그때 8년만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거 실제로 이 사람이 농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그 농사를 지었다고는 농경의 개념이 바뀌었다, 옛날하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바지가랑이를 걷고 물속에 들어가서 뭐를 심어야 이게 농사 짓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기계로 하고 또 뭐 일꾼 사서 하고 그러지
꼭 농사 짓는다고 해서 꼭 논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마침 대법원에 그런 판결이 있더라고. 그걸 인용해서 농사 개념이 바뀌었다. 요새는 주인은 자기 계산으로 오면 되는 거다. 자기 계산으로 농약도 사다가 뿌리고 또 자기 계산으로 비료도 갖다 뿌리고 또 자기 계산으로 일꾼 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이지 어떻게 꼭 논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인정을 해줘서 받은 일이 있어요. 면을 농지하고 산을 거주하고 예. 면이 달리면 면이 달라도 돼요. 요 법에 이 30km 안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많이 과거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무슨 꾀를 냈느냐 하면 그러면 실제로 농사 지었느냐 안 지었나요?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조금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2분의 1만 그러면 직접 지어도 된다. 2분의 1. 그러면 자기가 논에 몇 번 들어가고 그러면 10번 들어갈 걸 그 사람이 논에 5번 들어갔는지 2분의 1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탁상, 이 농사도 안 지어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저 높은 데 앉아서 탁상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반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고쳤는데 반 들어간지 안 돼.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계속된단 말이죠. 나는 반 이상 들어갔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꾀를 냈느냐? 그러면 농사 지어서 얻은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한 달 약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인가 그래요. 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농사 안 지었다고 봐라. 그래서 또 내 주장이 그거예요. 시골에 가서 면사무소 다니는 사람들 봐라.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자기 집에 면에 다니면서 자기 농사 짓고 하는데, 그럼 면석이 월급도 다 3,600원만 1년 넘는데, 그럼 농사 안 진 거냐? 그 면석이는.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예, 이런 감면제로.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20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15번 감면세가 한 대라고 되어 있죠. 감면세가 한 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것저것 감면 받는 거 여러 가지 쭉 봤잖아요. 그 감면되는 세액이 1년 내에 합쳤더니 1년간 감면 받아야 할 세액을 합쳤더니 1억이 넘는다. 그러면 1억만 해주고 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면 제도 있으나 마나요. 가령 아까 10가지도 넘었죠. 이거 감면해준다. 10가지도 넘었죠. 그러면 10가지가 쭉 있는데 10가지 합쳐서 가령 10가지 합쳐보니까 감면받은 세액이 2억이다. 그 1억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명무실해. 그렇죠? 전부 아무리 감면세액을 여러 가지 감면을 받아도 1억 이상은 못 받는다. 그 다음에 5년 것도 합쳐봐요. 5년 거. 5년 거 합쳐가지고 2억이 넘으면 또 안 된다. 5년 합쳐서 2억밖에 안 해준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빚 좋은 개살구라고 그러죠. 빚 좋은 개살구. 감면해 준다고 짠뜩 열매까지 써놨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1억 이상은 안 해줘. 1년 거. 5년 거 2억 이상 안 해줘. 이렇게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골에 싼 농지 같은 건 되게 여기 안 걸려요. 1억 미만이고 하는데 세금으로 1억이니까 크잖아요. 그래도. 근데 요새는 이 도시 가까운 데는 전답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감면세액이 다 이거 넘어버려요. 근데 이거밖에 안 해주니까 또 사실은 보호할 가치도 없고 농사지라고 해서 보호해준 건데 값이 올라가지고 팔아먹는 건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9번 2월 과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2월 과세. 이거 조금 재산 가치가 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요, 지금. 2월 과세가 뭐냐. 그 색다른 용어인데, 2월 과세.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과세를 하기는 할 건데, 그렇죠? 과세를 하기는 할 건데, 당장에 과세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과세하는 게 아니고, 한참 건너뛰어서 요 다음에 과세하겠다. 이게 2월 과세예요. 내가 그냥 땅을 팔고 건물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그걸 당장에 내라는 게 아니고 얼마 세월이 간 뒤에 내라. 이게 2월 과세예요.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줬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 개인 거란 말이죠. 내 개인 거. 예? 개인 건데 이 법률상 인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같은 사람 개개인은 다 개인이자
또 다른 말로는 자연인. 이거 자연인.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이죠. 물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법률, 우리가 사람 보는 사람 없죠. 사람 다 알죠. 근데 이 법률적인 개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리 의무에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법률 개념하고는 항상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 인격.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격이 아니고 아까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소위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인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격은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이 있고 또 법인이 있다. 그런 얘기죠. 법인은 뭐냐면 여러분 제일 알기 쉽게 주식회사 생각하면 돼요. 회사. 단체. 큰 단체. 이게 법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지금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개인으로. 근데 개인으로 팔라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엄청나요. 무서워서 못 팔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꾀를 내기를 그러면 지금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법인 소유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꿔요? 이 주체를. 소유 주체가 개인 자연인 내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회사 이름으로 바꾸면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회사 소유로 바꾸는 것은 소유권은 넘어갔지만은 지금 과세를 안 한다. 언제 해요? 2월에서 나중에 과세한다. 이게 2월 과세란 말이에요. 2월 과세. 그래서 지금 덩치가 큰 것들은 다 이거 요새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 해주고 세금 많이 감면해준다고 돌아다니는 사기꾼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응? 그래가지고 주로 노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서울에 조그만 집 하나만 있어. 오지간 몇십억, 백억 아닙니까? 다니면 어떻게 알아가지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거 상속세 앞으로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상속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심지어 뭐 1억 내시 얼마씩 내거든. 그게 뭐냐면 법인으로 바꾸면 적게 낸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 여기 보다시피 적게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낸다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에 안 나는 것뿐이고 언젠가는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당장이란 게 뭐예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는 과세 안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거 내라. 이게 2월 과세란 말이죠. 그런데 많이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 하나 덩치 큰 거 있으면 그냥 세금이 계산해 보니까 상속세가 몇십억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우선 당장 그런 법인으로 바꿔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도 이거 부자 많으니까 여러분도 여기 부자 많죠? 근데 이제 바꾸면 누구든지 과세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지는 않죠. 세법이 뭐든지. 그러면 이 개인으로 있을 때 재산이 가령 이게 100억짜리다. 100억짜리를 법인으로 바꾼다. 그러면 법인 이름으로 100억짜리 자본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본. 근데 이것은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판사가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법인의 자본을 얼마로 할 거냐. 그래가지고 판사가 감정을 시켜요. 감정사한테. 이거 얼마짜리인가 봐라. 그 감정서를 받아가지고 판사가 그러면 이 자본을 100억으로 하라든지 90억으로 하라든지 판사가 이걸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 자산 가액,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이 부동산 가액이 법인의 자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개인은 자기 건 날라가 버렸죠, 이제. 법인께 됐으니까. 자기 이름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지? 그 대신 여기 주식을 갖게 된다면, 주식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주식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주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이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노인들 설례로 했는데 왜 이게 실제 해보니까 불리하냐면 아까 감정을 시켜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감정을 시키면
실제 시세가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시세가 이 자본으로 시세 가액만큼 자본으로 넣어라 이렇게 판사가 판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세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주식 가액도 어떻게 돼요? 주식 가격도 올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세는 어떻게 돼요? 이 주식을 상속한 걸로 봐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을. 건물은 이제 자기게 안 됐으니까 법인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주식가액을 평가해가지고 이게 상속재산이 돼요. 근데 주식가액이 판사가 감정사실시켜서 감정했으니까 자본이 올라가니까 주식가액도 따라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상속세에도 아무 이득이 없더라고. 근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이거는 상속세 안 내게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관여했던 그 분은 그 양반도 의사인데 연세가 들어서 지금 의사를 안 하는데 재산이 많아졌어요. 옛날 의사들은 괜찮았거든요. 그 부동산이 많아. 그 몇십 년을 나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온 분인데 요거 할 때는 또 나한테 안 물었어. 이상하게. 왜 안 물었느냐 하니까 나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놈이 달콤한 얘기, 세금 안 내게 해준다 보니까 이 양반 해버려서.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늙었지만은 나이 자시면 이게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그럼 나한테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시긴 했어요, 지금.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방에 다니면서 어떻게 정보를 알아요. 이 건물이 누구 건데 개인 거다. 알면은 거기다 이제 편지를 보내. 편지 내용에 보면 근사하게 와요. 뭐 책으로 이렇게 한 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냅니다. 뭐 적게 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 사무실에 있는 위층에도 회장, 재산이 많은 분이거든. 그 회장한테도 그게 또 왔어. 그 회장이 나한테 이거 뭔가 봐라. 그랬더니 내나 그걸 요새는 그 의사한테 사기치면 그게 왔더라고. 꼼짝없이 넘어가요. 이게 이월과세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당장에 세금 안 내는 것만 좋아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 자본만큼 주식을 발행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안 내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안 내는 것뿐이지 언젠가 내라고 그랬죠. 언제 내느냐? 언제 내야 돼요? 법인이 이 건물을 팔면 법인이 팔면 그때 내라. 그러면 어떤 순간이 있는 거지? 맨 처음에 내가 이 땅을 사서 쭉 가지고 있다가 이때 법인으로 바꿨단 말이죠. 어? 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 설명은. 이때는 개인으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이고 이때부터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는 법인으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근데 팔기는 이때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어디서 어디까지 생겼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에 가격이 오른 게 양도소득세죠. 그러면 이때는 법인이고 이때는 개인인데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 방법이 다르거든요. 개인하고 법인으로.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개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기간 이건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바뀐 뒤에 요 기간에 바뀐 것은 법인세로 내라.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건 없고 한 군데도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세금 안 내게 해준다고. 근데 주택을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걸 이렇게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럼 종부세를 일단 안 내게 되나 봐요. 종부세 대상에서는 빠져. 그러니까 개인으로 과세하는 그 대상에는 빠지겠죠. 등기 기준이니까 개인 거냐 법인도 실제로는 내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법률상으로는 등기 소유자니까 그건 법인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부세를 피하느라고 요새. 예. 그렇게 아파트.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 거 합쳐보니까 크니까. 근데 그게 유리해요. 아파트를 그렇게 법인으로 넣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요런 문제 똑같아요. 나중에 법인이 팔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요 이월과세란 이 조문을 활용해서 그렇게 법인으로 바꾼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꿨느냐까지 봐야 돼요. 이것은 이월과세라는 이 조항, 제 몇 조죠? 이 조항을 활용해서 법인으로 바꿨다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근데 이걸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좋은 거라고.
물론 뭐 잘 활용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전부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법인에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법인으로 재산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식으로 준다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이 가끔 나오는 현물 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현물 출자. 본래 출자는 현금으로 출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뭘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부동산을 주어가지고 주식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게 현물 출자예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젊은 사람은 또 혹시 좋은데 노인들한테 대해서 자꾸 그런단 말이죠. 노인 곧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 법원에서 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해서 올려놨는데 얼마 있다 안 돌아가시면 이 가격으로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일수록 이게 실익이 없는데 거꾸로 노인한테 가서 자꾸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당신 돌아가시면 상속세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기 조심해야 돼요. 사기 사건은 1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요전에 아니 그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작년에 뭐 25만 건이 사기 사건이 있다고 25만 건이 우리나라. 그래서 오죽하면 사기 공화국이다 그러는데. 자, 이제 다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새로 한 장 나눠준 거 이거 보세요. 입주권. 그 입주권이라고는 미묘한 또 용어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비슷한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거. 그렇죠. 토지. 첫째는 맨 첫 번째 토지. 건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근데 이제 맨 끝에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과세 대상이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앞으로 내가 이 부동산을 살 권리가 있어. 이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딱지. 추첨권 산 거. 이게 부동산 취득할 수 권리. 왜냐하면 그 딱지만 가지고 나면 그 건물 준공되면 다른 사람은 못 사. 내가 사야지. 그렇죠? 이것도 재산적 가치가 크다. 그렇죠? 이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유사한 게 생겼단 말이야. 비슷한 게. 그게 바로 오늘 얘기는 입주권이에요.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럼 입주권하고 이거 어떻게 다르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장래 이 집 들어갈 권리가 있죠. 이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보다시피 앞으로 내가 살 권리만 있다는 거고 살 권리 내가. 입주권은 뭐냐면 이미 내가 돼 있는데 그렇죠?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재개발 후에 내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거 보여요. 그렇죠? 돈 안 내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두 개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리고 다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주권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과세하느냐. 요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나눠드린 거 봅시다. 입주권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입주권은 뭐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한 데만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정부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봐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요거 팔아도 1세대 주택 이런 거 아까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시고 다 했더라도.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끝났다. 그러면 이튿날부터 이것은 집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는 입주권으로 봐요. 입주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맨 먼저 이때 내가 취득했어요. 쭉 가지고 있다가 이때 재개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이 허가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게 나야 돼요.
인가. 그러면 인가 전에는 여기 뭐 부시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이건 집이요. 주택으로 봐요. 팔아도 주택으로 판 거니까 1세대 주택이면 과세 안 하고, 장기 임대했으면 과세 안 하고, 주택으로 보는데, 요때 와서 이제 재개발을 하기로 확정해가지고 정부가 인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인가한 요 뒤부터 요때까지 요것이 입주권이란 말이에요. 요게 입주권. 왜 그러면 입주권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아시지만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게 당신 집이 가치가 얼마인데 이번에 재개발에 편입되어서 내가 얼마로 값을 치고 당신은 얼마 더 주겠다. 아니면 당신은 얼마 더 내놔라. 이렇게 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가. 그러니까 이 인가 시점에서 주택개발에다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팔아버렸다. 그러면 남은 권리는 뭐냐? 이게 집이 다 지어지면 내가 거기 들어갈 권리는 나한테 있다. 입주권. 이게 입주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입주권을 이것을 주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문제거든. 지금 짓고 있단 말이죠. 다 부셔지고. 그 집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글자 그대로 이것은 집이 아니고 입주권. 들어갈 권리만 있어요. 집 다 지어지면. 그러니까 요 전에 요 기간 중에 팔면 이건 입주권을 판 거다. 이렇게 본다. 입주권을 판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입주권 말고는 다른 주택은 없다. 그러면 이것도 그전에 1주택 비과세를 해줘요. 그래야 되겠죠? 나 이거 하나뿐인데 요리 편입돼 버려서 이거 다 완성되면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팔았다. 입주권이니까 그러면 주택 아니니까 비과세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입주권을 팔아도 주택을 판 것처럼 비과세 해줘라. 이런 얘기고. 그런데 실제로 준공이 된 것은 요때 된 게 아니고 더 지나서 요 사람이 팔기는 요때 팔았는데 더 지나서 요때 건물이 비로소 준공이 되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준공까지 다 보고 팔았다. 그 후에. 그렇죠. 그건 이제 완전히 준공이 되었으니까 이거 내 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팔았는데 그러면 이 입주권 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기간도 있고 그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간도 있고 그렇죠? 요걸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은 어디서 생겨요? 내가 처음에 살 때부터 이 팔 때까지 기간에서 양도소득이 생기죠? 그러면 양도소득을 그렇게 해서 과세하느냐? 요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과세해요. 준공까지 다 된 뒤에 팔면. 근데 문제는 요 중간에 입주권 상태에 있을 때 팔았을 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1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택으로 봐주어라 이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그러면 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딴 데 한 채가 있다. 그리고 입주권도 있다. 그러면 이걸 두 채로 볼 거냐 한 채로 볼 거냐. 요건 주택이고 이건 입주권인데. 그러니까 이 나하고 쭉 검토해 보겠지만은 정부 좋은 죄로 지금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주택 수를 계산하는 데든지 이럴 때는 이것도 주택으로 봐라 해놓고 또 이렇게 한 채만 있을 때는 또 주택으로 봐서 빼주라 하고 이렇게 경우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각각 이렇게 달리 해놨단 말이죠. 그걸 나하고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주의에 멸실 등기가 미처 끝나지 않았을 때 그래도 인가 났으면 상관없죠. 그건 이제 새로 건축은 그 기술상의 문제지 이미 끝나면 이제 팔아버린 거나 똑같다고 봤으니까. 예. 하나의 입주권 있고요. 입주권은 놔두고 지금 떠나 있는 집 그걸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쭉 한번 봅시다. 쭉 나와요. 그런 사례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따라서 인가 전 기간과 인가 후 기간을 각각 계산해서 이를 합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한다. 방금 얘기했죠. 전체를 과세하기는 하는데 그 계산 방법은 인가 전 기간에 소득이 얼마나 하고 인가 후 소득이 얼마나 하느냐. 왜 그렇게 계산하느냐 하면 요 인가를 낼 적에 이때 인가 관서에서 이거 얼마 봐라고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정산을 했잖아요.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때 이미 한 번에는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요때 소득 계산하고 요때 소득 계산을 두 개를 합쳐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경우 만 인가일까지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가 되나 있죠? 인가가 된 날까지 기간은 장기보유 공제도 해준다. 그러나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입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 공제를 안 해준다. 복잡한 얘기가 막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때 것은 장기보유 공제 해준다고 그래요. 요때까지는 집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입주권을 요때 팔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입주권 팔 때까지 기간은 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입주권이지. 그건 장기보유 공제 해주지 말라. 그 다음에 또한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가액의 증감액은 별도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요 인가를 날 적에 어떤 사람은 1억을 더 받았다 그러죠. 내 집은 여기 들어갔는데 값이 높았기 때문에 새 집 보고 바꾸고도 1억 더 줬다.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더 내놔라 이렇게 하잖아요. 정산을. 그러면 요때 1억을 더 받은 거 그렇죠? 이건 요때 팔았다고 보자고 그랬죠. 요것만 따로 과세를 해요. 신고 후 더 받은 거. 근데 보통 잘 안 하더라고요. 예. 요것만 일단 이때 이 기간 중에 집을 그 조합에다 팔았다고 가지고 1억을 더 받았으니까 요건 따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과세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두 번째 이제 2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공 후 양도는 아까 얘기했죠. 준공 후 양도는 주택 양도로 본다. 말할 것도 없죠. 다 지어서 팔았으니까. 따라서 재개발 전 취득 시부터 준공 후 양도 시까지의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준공 후에 집이 완성되어서 팔 때는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전 기간에서 발생한 거니까 양도소득이 이때는 그렇게 한다. 3번 한 개의 입주권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입주권은 또 주택으로 본다고 여기 나왔죠. 비과세 때는 과세를 이때 결정한다. 아까 얘기했죠. 주택으로 봐준다. 그렇게 하면 집이 없어져 버리니까. 4번 1주택이 있고 저 뒤에서 질문하시는 분이 1주택 집이 하나 있고 또 입주권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이때는 주택으로 보고 처리해가지고 1세대 1주택 해당한다면 이걸 봐줘라. 5번째, 입주권을 주택 수에는 포함, 등록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입주권도 또 주택 수에는 포함해가지고 이건 또 분리하게 돼 있죠. 어? 입주권 하나 있고 다른 주택이 있는데 이거 주택 수에다 넣어버리면 2주택, 3주택 되어버려요. 이건 또 아주 분리하게 돼 있고. 다만 또 밑에 보면 재미있어요.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또 있으면 입주권의 대상이 되지만 또 중과세는 안 한다. 요전에 중과세 배웠죠. 20% 30% 더 떼매기. 요건 또 안 한다. 그 다음에 6번째 분양권과 다르다. 맨 처음에 얘기한 거. 분양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딱지라고 내가 설명했죠. 분양권하고는 이게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러면 이 입주권은 양도소득세로 소과하는데 분양권은 뭘로 과세해요? 분양권 팔았다.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매겨요, 안 매겨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로 과세해요. 왜냐하면 분양권 그 자체를 판 것은 세법에서 보면 기타자산이다. 이것은 기타자산. 건물도 토지도 아닌 기타자산이다. 그러니까 기타자산을 판 것은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매겨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드문데 요새는 보니까 이런 거 상당히 노출이 돼요. 왜냐하면 계약금 받아놓고 계약 안 하거나 그러면 소위 위약금이라는 게 있죠. 위약금 같은 거 뭐냐 전부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안 매기고 종합소득세를 매겨요. 기타 자산. 근데 이렇게 둘이 합의가 잘 안 되면 그냥 또 돈 떼인 사람이 또 세무서에 투서해 버리더라고. 내가 5천만 원 계약금 걸었는데 계약을 해제해서 그거 떼이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기차에서 자산을 5천만 원 또 과세해요. 예. 이런 것이 지금 입주권입니다. 근데 입주권 이것은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참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해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오늘 이것으로 내가 완전히 다 터득했다 생각하시지 말고 전문가하고 또 상의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 한없이 복잡합니다. 4번 경우요. 예. 그러면 그때는 그 다른 집을 입주권만 놔두고 다른 집을 팔 때는 그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까?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괄호 속에.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 아까 뭐였어요? 주택을 새로 산 뒤로 2년 내에까지는 봐준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해당될 때는 이 혜택을 보지만은 나머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소정의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소기의 강의 과정을 전부 마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